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우리 인문학열전 시간은 그동안 수많은 인문적 테마를 통해서요, 질문과 대화의 방법으로 그 깊은 세계를 탐색해 왔었습니다. 이제 좀 더 그 생각의 폭을 넓혀볼까 합니다. 그리고 체계화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철학, 동양 철학, 또 서양 철학, 이 철학사의 위대한 존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생각의 줄기가 어떻게 흘러왔고 오늘의 우리가 형성됐는지 그 점을 살펴보도록 기획해 보는 것이죠. 오늘 그 첫 시간으로요, 마음의 혁명론, 한국 철학의 대승 철학, 그 내용을 전달해 준 원효 대사를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원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가 무엇을 주장했고 그 어떤 내용이 담긴 어떤 불가적 철학적 배경의 이야기인지는 사실 잘 알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뭐 단순한 데 있죠. 접근이 그만큼 쉽지 않고 심오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최대한 그 원효의 사상 체계 속에 들어가 보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7세기의 인물 원효가 어떤 의미를 던지는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김형효 명예교수를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철학자라면 마땅히 원효의 사상을 탐색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소신으로 연구에 진력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김형효 교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그 전에 선생님을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뵐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연구자가 어떤 연구에 도달하는 거에는 개인사적인 이유도 있을 테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 시대 전체 맥락 속에서의 어떤 결단도 있으실 겁니다. 일단은 제가 저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효 대사 하면 누구나 다 압니다. 정말 뭐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 유명한 존재인데 되게 이제 일종의 스캔들로 기억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파괴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7세기의 존재가 왜 21세기인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게 오늘 얘기해야 될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원효 사상이 우리에게 뭐 어려워서 그렇다고 제가 아주 쉬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덜 보편적이다 싶은 원효에 얘기해서 한 발만 더 들어가면 사람들이 캄캄해지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우선 두 가지라 보는데요. 그 원효 원래 그 원효의 설명이 쉽지 않게 돼 있어요. 매우 아주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그 원효의 뜻을 간파하기가 쉽지 않고 또 어렵고, 그다음 두 번째, 모든 철학인 되게 좀 어렵습니다만은 사람이 철학을 하려면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이게 한참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이거죠. 아마 그런 이유로 원효가 그런 에피소드 종류로서 알려져 있지만은 거의 철학의 그 진수, 본령 이런 것들은 뭐 일반 대중에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원효가 철학적으로도 난해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원효를 깊이 연구한 그런 그 후학들이 별로 없었다. 원효를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 원효를 이어받아 가지고 원효를 능가하는 그런 사상 고성이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적인 한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원효 그가 누구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뭐 말씀 중에도 나오고 또 누구나 원효하면 먼저 떠올려서 그러는데 요속공주의 배우자로서 설총의 아버지로서 뭐 이렇게 이제 인상 지어져 있습니다. 바로 뭐 그 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선생님 전문가를 만나면 이 얘기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의 그 분방한 어떤 행동이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것과 연결짓기 위해서는 이 원효가 살았던 시기의 어떤 정신사적인 맥락이라고 할까? 그게 도대체 어떤 지점에 서 있던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죠. 그 원효 이 불기라는 이런 말도 삼국유사에 나옵니다만 원효를 이렇게 제한시켜서 어떤 틀에 매어서 원효를 정의할 수 없다 이 이야기거든. 실제로 원효는 사상적으로 보더라도 첫째는 가장 아주 높은 차원의 이론가다. 일반 보통 사람의 머리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차원의 이론가다. 그래서 원효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원효는 아주 그 서민 대중 무식한 서민 대중들을 위해서 어버이 같은 그런 그 보살도를 행한 그런 정토 사상가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고 아주 행동으로서 그 당시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불쌍한 이 가족들, 과부들 또 고아들을 위해서 유래주고 또 이렇게 그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다. 또 세 번째는 역시 삼국 통일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그 정신적으로 국가가 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어떤 정신적인 양식이랄까 이것을 지도자들에게 알려주었던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면 원효는 아주 고급의 철학자였고 대중적인 종교 지도자였고 그다음에 하나는 국가적인 그런 정신 지도자였다.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원효를 읽어야만 원효가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원효는 그 단순하게 불교의 고성이었다. 이 한 카테고리 가지고서는 원효를 정의할 수가 없죠. 그는 아주 다양한 사람입니다. 근데 원효가 생존했던 그 7세기라는 게 그때 신라가 뭐 불교사적인 맥락이나 또는 더 넓은 의미의 사상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철학자들은 설명하는 시기입니까? 그때는 그 불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자관 그때는 선종이 안 들어왔고 교종이 들어왔는데 교종이 들어와 가지고 불교가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원효가 남보다 빨라가지고 남들보다 훨씬 생각이 빨라가지고 그 남들이 이해 못할 것들을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종 가운데서도 이제 예컨대 중론 중론 계통의 반야공 사상, 그 다음에 유식 사상 이 두 가지가 원효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공 사상하고 있을 유자 유사상 또는 존재 사상 또는 일반 색적 시공할 때 색이잖아요. 색사상, 그러니까 공사상과 색사상을 다 아울러서 통합한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종합 불교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도 동아시아의 어느 고성보다도 아주 불교를 아주 탁월하게 종합적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근데 선생님 말씀 중에 원효가 일반 그야말로 서민들 이 저변층의 사람들을 위한 어떤 행동들을 언행들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 역사상 인물은 어디까지가 실제인지는 모르게 많이 출몰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존재들이면 어느 전설에도 자꾸 나오고 그러던데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왜 물가에서 이제 서답 빠는 여인에게 뭐 말을 하고 이제 총총히 사라져 버린다든지 도처에서 이제 원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만큼 민간의 원효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역할이 있었던 것 같죠. 그 많은 그 실질적으로 이광수의 소설 운효대사 읽어보면은 그 참으로 저는 그 소설이 대단한 소설이 생각드는데 원효가 파괴하기 전에는 아주 대단한 그 좀 고성으로서 아주 고급스럽게 다 앉아가지고 나는 좀 고성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없잖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원효의 학덕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아래로 내려 깔고 보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가 파괴를 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스스로 이게 붕괴시킨 다음에 밑에부터 쫙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이광수의 그 전 해석이 옳다고 보는데 아주 고급스럽게 제일 많이 아는 그런 학성으로서의 원효가 아니고 이제는 보살이 된 원효. 과거에는 이제 많이 공부한 이게 승리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모든 대중들을 위해서 보살이 된 원효로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려보는 질문인데 45살에 그러니까 욕구나 뭐 이런 거로부터 조금 그래도 제어가 될 수 있는 나이에 원효가 이제 파괴를 합니다. 그죠? 요속공주와의 뭐 결혼 같은 거죠. 그런 결혼이죠. 부분을 어떻게 이 전문가들은 해석하는 걸까요? 그 행동에 대해서. 저도 실제로 원효를
쓰면서도 참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왜 원효가 그랬을까? 그럴 필요 꼭 없는데 예.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와서 조금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원효의 그 진위를 파악하기 힘들겠구나. 왜냐하면 원효 스스로가 자기의 그 파괴의 이 동기를 솔직하게 고백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짐작할 뿐인데, 그러면 이게 저는 그걸 그렇게 봅니다. 이 소성 불교에서 대성 불교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놨다. 이게 소성과 대성의 차이가 뭐냐면, 소성은 대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도덕적이에요. 소성은. 예. 도덕적이라서 한국 사람들이 근데 스스로는 별로 도덕적이 아니면서 도덕주의적인 명분은 강하거든요. 타자에게 강요하는 도덕. 강요하는 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위선 사회가 되는데 네. 아마 신라도 그랬는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약간 이 도덕적인 것은 도덕주의와 도덕적인 것은 구분해야 되겠죠. 다르죠. 도덕적인 것은 그런 우리가 다 지켜야 되겠지만, 도덕주의적인 명분으로서 지배되는 그런 불교에 대해서 원효가 굉장히 반발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문화가 시급히 도덕주의적인 위선을 벗어나야만 우리 문화가 한 단계 올라가지. 그렇지 않고서 맨날 어떤 상규의 틀에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누구는 옳고 그러니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는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다. 다양함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재단해 버리는 풍토가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그걸 시급히 우리가 좀 씻어내고 훌훌 털어버려야 되는데, 원효는 저는 그것을 아주 털어버렸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성에서 대성으로 갈 때에 도덕주의적인 불교의 사고방식에서부터 이게 존재론적인 불교의 사고방식,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존재론 할 때 존재하고 존재자를 구분해야 되는데, 존재자라는 것은 전부 다 명사적입니다. 예컨대 저기에 여기에 테이블이 있고 촛불이 있고 카메라가 있고 이게 음반 디스크가 있고 할 때 그게 개별적인 존재자들이지 않습니까? 이건 명사들이거든요. 전부 명사들입니다. 근데 존재는 명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구름이 있고 사람이 있고 물이 흘러가 있고 흐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새들이 지저귀 달 때 그런 건 전부 다 이렇게 어떤 명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동사잖아요. 우리가 이 동사적인 사고가 바로 존재론적인 사고예요. 그러면 있다라는 것이 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있다가 모든 명사에 다 관계돼서 적용될 수 있듯이 결국 존재론적인 사고란 뭐냐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인간이다, 짐승이다, 식물이다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전부 다 뭐냐면 이렇게 동사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는 사고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동사적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명사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명사에 대한 집착은 어떤 명사에 대한 소유의식, 이 강한 소유의식을 속으로 품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거든요. 그렇게 존재론적 사고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명사에 대한 집착, 소유론적인 사고방식, 이걸 다 털어버렸다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론 사고방식은 뭐냐면, 어떤 도덕도 내가 여자에 대해서 내가 멀리 한다든가 도덕질 하는 것에 대해서 멀리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이 규범이 아니고, 어떤 종류의 규범을 다 벗어나가지고 모든 있음에 대해서, 모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애정을 갖고 보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매우 확 자연스럽고 넓어지죠. 이게 원효는 이게 이제 2차 단계로 갈 때 파괴 이후에 특별하게 어떤 이게 예컨대 어떤 불교의 어떤 규범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치면 결국 모든 이 우주의 삼라만상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함께 머물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가 무슨 규범에 얽매여 가지고 나는 장가를 안 갔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않는 데거든요. 현대 용어로 해서 뭐 교조로부터, 특히 종교적 교조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행위로 파악을 하신다는. 이제 원효의 사상 속으로 차근차근 들어가 보는 순서입니다. 원효의 금강산매경론, 한 구절을 같이 만나보시죠. 그리고 그 구절을 영상으로 만나보신 다음에 내용의 의미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가장자리와 특정 시기가 없다는 것은 대승적 일심으로 되돌아가면 마음의 본체가 두루 현존하여서 시방에 골고루 있으므로 가장자리가 없고 삼세에 들어와여 특정 시기가 없다는 것이다. 삼세에 들어와여 고금의 차이가 없고 시방에 보편하여 여기와 저기에 처소가 없다. 네, 이게 경전이다 보니 들으면 바로바로 우리한테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대승적 일심으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라고 아주 긴 설명이 좀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대승적 마음, 대승적 일심,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예. 그 대승적 일심이란 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주적 마음이라고 불러도 괜찮겠다. 예. 우주심 또는 우주적 마음. 우리가 흔히 마음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생각만 마음이라고 보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라면 이 우주 전체를 다 마음으로 보는 것인데 삼라만상도 다 마음이다. 이렇게 인간만이 마음이 아니고 동물도 마음이 있고 식물도 마음이 있고 심지어 그 광물도 마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떨어진 것이 없고 전부 다 연관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이 물도 어떻게 보면 시간으로 보면 이게 혹시 7세기 원효 대사가 이 생리작용으로 소변을 본 소변물하고 이 물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이 우주는 떨어진 것이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이렇게 서로 이게 망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성적인 사고방식이고 이것이 일심의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이 서양의 그 철학이나 서양의 종교처럼 어떤 인간만의 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우주가 하나의 마음으로 같이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세계는 거대한 모든 이 우주는 이게 원효가 볼 때 욕망의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 살려고 하는 욕망이 가 있다. 살려고 하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살려고 하는 욕망이기 때문에 서로 살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로 연기를 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관계를 동시에 생각해 보는 것이 대성의 사상이고 철학이다. 이렇게 커다란 볼 수 있겠습니다. 커다란 전체라는 책이에요. 예. 공은 그렇다면 일심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일심이 곧 공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주 재밌는 말씀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그도 아주 반복해서 생기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 생멸의 세계지 않습니까? 그 무수한 기의 생멸이 바로 이 모든 현상 세계인데 그런 무수한 생멸을 가능케 해주는 바탕은 뭐겠는가? 예. 바탕도 역시 무진장해야 된다 말씀이죠. 그게 왜냐면 한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이 세상에는 아무리 크다 해도 다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 말하면 불교에서는 그런 무수한 삼라만상의 그 반복과 생멸의 반복과 이 소멸의 모든 운동을 가능케 해주는 바탕은 무진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공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걸 공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 예. 그 선생님이 사람들이 이제 흥미로워할 부분인데요. 예. 이게 이제 천 몇백 년 전 때 이제 불가 철학자예요. 예. 철학자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제 원효 대사 그렇단 말이죠. 지금 설명해 주신 이 공의 의미, 더 나아가서 일심의 대승적 세계라는 게 어떤 것인지 커다란 전체를 본다는 관념인데 하이데거나 이후에 뭐 해체주의, 뭐 자크 데리다 같은 존재랑 이렇게 결부시켜서 설명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하이데거의 탈근거 같은 거. 그것이 바로 공의 개념에 닿는 것이 아니겠느냐. 잘 보셨습니다. 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데거 우리가 탈근거란 건 뭐냐면 상당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골치 아파가지고 아예 볼록 하지 않지만은 생각해보면 어렵지도 않고 쉽습니다. 쉬운데 탈근거란 뭐냐면 하이데거 스스로 말한 것처럼 무근거와 다르다. 무근거는 아예 허무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데 근거란 것이 있기는 있는데 전혀 안 보인다 이거죠. 손에 잡히지 않아야 이거죠. 인간의 지성으로서 개념적으로 잡히지 않아야 이거죠. 그것을 하이데거가 탈근거라 불렸다. 공과 마찬가지죠. 이게 원효 스스로 이야기에 허공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잡아봐야 허공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잡았는데 허공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허공이 없는 건 또 아니라 이거죠. 그런 점에서 그 허공처럼 그런 의미의 개념화가 안 되는 어떤 존재의 근거랄까 이것을 탈근거라 불렸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사실 이제 학술적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뭐 복잡해지는데 지금 예. 선생님 말씀만으로는 이렇게 얘기의 윤곽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곁들여서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어쩌면 낱말뜻 질문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효가 이제 얘기했던 선생님의 설명 속에 나오는 겁니다. 예컨대 마음의 이중성 같은 거 설명하는 것들 또 묘용이라고 쓴 표현이요. 마음의 묘용 묘하다 할 때 심지 묘용. 이런 등등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이 세상 모든 다 이중적입니다. 매우 중요한데 색을 볼 때 색을 보는 방식이 이중적인데 우리는 색하면 꼭 하나를 보지 않습니까? 아, 저거는 아름답다. 또 저거는 추하다. 저거는 선하다. 저거는 악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모든 우리 사고방식 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 인류, 동서의 인류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대되어 있대, 그죠? 네. 이제 불교는 그걸 깨는 겁니다. 원효는 그걸 깨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이중적이다. 선악은 절대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미추도 절대 분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고화도 높고 낮은 고조도 절대 비례 것으로 분리가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선이랑 선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이다. 이렇게 선은 악에 대한 선이지. 그 악이 없으면 이 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호 보완 관계. 상호 보완 관계죠. 그 선도 악도 요 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게 대칭으로 악이 생기는 것이지. 이 선이 없으면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인류의 많은 그 도덕적인 종교나 도덕적인 철학들이 악을 박살내려고, 악을 완전히 지우려고. 막시즘이 그거잖아요. 근본주의 종교들도 근본주의 그랬고. 이 세상에 모든 프루타를 빼놓고 모든 악을 다 씨를 말리려고. 그것이 새로운 동시에 그 절대선이 새로운 악을 낳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효의 그 이야기는 이중성은 뭐냐면 그렇게 보라. 그래서 이제 그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도 보면은 이 신념은 생멸론 두 가지로 이중성으로 보게 되고. 오늘 지금 그 중요한 테마로 좀 질문을 드리려고 마침 한 건데 선생님 말씀 속에 지금 나왔거든요. 진여문, 생멸문. 이게 뭐 일반에서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닌데 일단 이게 뭐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더군요.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알 수 있는 말로 하자면 생멸문이라는 건 이 현상계를 말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진여문은 정말 구원의 궁극의 어떤 본질 세계를 것이고 말하는 근데 그게 이제 일심 안에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원효로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원효로서는 보면 우리 마음을 보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중생이고 어쩔 수 없이 남이 좀 잘 되면 질투가 나가지 약간 기분이 좀 은사가 좀 안 좋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부처다 이거죠. 그게 남이 잘 되면 또 엄청 좋고 도와주고 싶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한편으로는 중생이 돼가지고 좀 시샘도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기도 하고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거든요. 공존한다 그걸 무시해가지고 내가 시샘이 나는 마음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없어진다 이거죠. 그렇다면 원효식 논법으로 하자면 이 생멸문, 이 현상계, 이 세상을 다 어떻게 해서 박차고 진여의 세계로 나간다. 이게 아니겠군요. 안 되죠. 같이 있는 거군요. 불가능합니다. 더러운 것과 아주 숭고한 것이 같이 있는 거군요. 같이 있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선과 악이라도 선이 악을 완전히 청소한 다음에 이제 선만이 사는 세상 만들자면 선이 또 스스로 악을 낳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절대로 안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게 원효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 묘용하지 아까 이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묘용, 심지 묘용, 그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인데 이게 어차피 이 세상은 선악이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 미추가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컨대 추와 악을 완전히 지워가지고 지운 다음에 우리 선끼리 살자, 미끼리 살자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망상이고 꿈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선악사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묘용인데 이것이 바로 지혜다 이거죠.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나온 이유는 너희들이 마음을 이렇게 써야만 너희들이 부처가 될 수 있고 이 세상도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그런 마음의 묘용의 상징으로서 석가모니를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원효의 기본적인 아주 본질입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지금 와닿는 얘기인데요. 이건 얘기를 좀 비철학적으로 일상으로 좀 내려놓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세상에
너무나 보기 싫은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 예. 큰 흉측한 사건이 일어나고 예, 예. 무슨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예, 예. 그럴 때 아주 성급한 분들이 주로 택시한 대화인데 그냥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예, 예? 어떤 힘 있는 사람이 한 번에 다 그냥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들이 함께 공존해서 얽히면서 지금 심지묘형으로 그걸 잘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지 강한 선자가 강한 선이 이 세상의 악을 분쇄하고 통제하고 강제하고 이러면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지옥 같은 것들이 맞습니다. 끊임없이 생겨나고요. 거기 선의 독재죠. 선의 독재. 선의 독재입니다. 선의 독재가 되면은 선의 독재 자기 독트린을 진리로 삼으라 해가지고 바로 이 도덕적인 국가가 이게 진리도 완전 국가 관제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진리니까 아주 그 선과 진리를 일치하니까 그걸 믿으라 해가지고 무조건 진리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죠. 예. 딱 현역화시키는 거죠. 지금 사람이 그 살 수가 없죠. 이슬람권의 근본주의 종교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예, 예. 얼마나 강압적인 통치가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지를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놀랍네요. 원효 예. 대덕 같은 분은 정말 천 몇백 년 전에 그 얘기를 예. 미리 앞서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 거네요. 불교의 본질이 그런데 원효가 그걸 파악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놀랍죠. 예. 대승불교, 대승불교의 전파자로서 이제 이 원효 대사를 보고 싶은데요. 뭐 대승 큰 수레입니다. 이 세상을. 예. 그러니까 뭐 현실 구원이라든지 사회혁명이라든지 이것과 이제 무관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원효가 어쨌든 세상을 자기가 체득하고 있는 불교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원효적 방법론의 큰 맥은 어떤 겁니까? 예, 아주 참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이게 흔히 그런 원효가 혁명가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 늘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혁명가는 아니죠. 정치가로서 혁명가, 세상을 확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든 세상의 혁명가가 성공적으로 세상을 바꾼 역사가 있느냐? 어디에도 없다. 어디에도 없다. 네. 그런데 태평천국 같은 그런 홍수전의 태평천국 일종의 혁명가죠. 네. 청나라가 말기가 하도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하고 유교하고 좋은 점을 취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는 게 홍수전의 태평천국이잖아요. 네. 뭐 다 보면 뭐 엄청나게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아내자들, 부녀들, 남자들 다 살림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살았지 않습니까? 40년이 지나 보니까 마음 전부 쪽박 거짓 신세가 돼가지고 또 그 속에서 전부 다 부패가 생겨가지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덩쳐먹고 이렇게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다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막시즘이 결국 사회주의가 실패했던 까닭도 뭐냐면 결국 사회를 이게 뭐랄까요 어떤 박테리아도 없는 어떤 무균의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게 크게 일단 파괴를 하고 새롭게 건설을 하는 건데 나중에 대차대조표를 내면 항상 마이너스더라. 이게 역사에서 증명되는 혁명의 체험이죠. 맞습니다. 결국 이 원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의 어떤 종류의 혁명도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 말이에요. 세상은 각자가 사는 자기의 의식 수준만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의식 수준이 다 달라가지고 그걸 획일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면 혁명가가 보는 그 수준만이 세상을 보는 전체가 아니고 세상은 결국 자기가 보는 의식의 스크린에 비친 그 그림인데 그 그림은 일종의 환이다 이거죠. 불교에서 보면 일종의 환입니다. 환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정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환상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은 환상이라도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꿈속에서도 우리가 환상적인 꿈을 꾸더라도 꿈은 실제로 없지만은 그래도 괴롭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다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원효가 내놓는 혁명이란 뭐냐면 세상을 바꿀 생각 말아요. 그렇게 예컨대 옛날에 티베트의 영화 보면은 그 애들이 이제 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 성녀가 티베트 다시 돌아가면서 세상이 다 가시밭길인데 그게 안 채이고 너희도 그 피를 안 흘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 세상을 다 청소할 수 있나? 온 세상이 가시밭길인데 어떻게 청소가 나합니까? 결국 한 애가 말씀꾸러기 애가 손을 딱 들면서 신을 신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인데 맞아. 꼭 신을 신어야 돼.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때에도 세상이 다 더럽고 가시밭길이라도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세상은 안 바뀌어진다 이거죠. 안 바뀌어진다 이거죠.
아이, 김형유 교수, 반갑습니다. 이제야 지녀의 세상에서 당신을 만나는군요. 생멸문을 지나 이곳까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뭐라 불러야 할까요? 고승이라 불러야 하나, 스님이라 불러야 하나? 파기하셨으니까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편하게 하시구려. 그냥 여보게 불러도 좋고요. 그런 경계를 다 없애버려야 마음도 통하지 않겠어. 하하,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께서 산 신라시대의 고승의 사고방식과 고구려의 사고방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인으로서의 당신의 대승사상이 신라 지도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가요? 무사와 지공의 마음으로 정리한 나의 대승사상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회 지도층이 자신의 안일과 일신의 영광만을 생각한다면 안 되지요. 백성들을 대승의 차원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해야겠죠. 그리고 전 당신의 대승사상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더욱 열렸습니다. 그래요. 그거 반가운 일이군요. 생멸세계에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한 찰나와 한 미진의 잠시일 뿐입니다. 그 잠시 동안에 온전한 대승적 원력의 희망과 만난다는 건 행복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로선 당신 원효를 만난 게 행운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승적 차원은, 그리고 구원은 인격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대승사상의 진수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존재론적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인격만 살리는 도덕론적 구원은 아니지요. 그건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니까요. 김영효 교수, 대승적 차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나를 떠나 타인을, 그리고 인격을 떠나 모든 존재를 향한 시선은 결국 나를 구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당신이 그립습니다. 그것 지녀의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는 요석공주와 설총에게도 안부 전해주시죠. 그렇게 하지요. 김영유 교수, 당신은 생멸의 세상에서 나의 생각을 많이 전해주시오. 나의 사상이 곧 나입니다. 가상 대화입니다만 거기 등장한 개념들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무사 그리고 지공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말들입니다. 예. 아마 무사 지공은 원효가 그 시대의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이게 만든 개념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을 설명하니까 공은 비었잖아요. 텅 비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쉽게 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원효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무사지공은 아주 지공무사, 지극히 아주 공공스러워 가지고서 이렇게 개인 사심이 없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원효가 하면 이게 부처의 마음이 되고 이게 불심이 되겠죠. 불심은 이 우주의 모든 사사물물에 대해서 어떤 것도 편애하고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멀리 천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고 다 지공무사한 마음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국가 지도자들이 불심, 부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본받아 가지고 닮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효가 그 당시에 국가 지도층에 의해 가지고 이게 나라를 운영해 나갈 때 무엇보다도 이렇게
왜냐하면 전쟁터에는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나가면 귀한 자식들이 죽으니까 예. 이렇게 지도층들이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나라를 사심 없이 운영해 줘야 그게 되지. 안 그러면 그 불순한 지도층들을 위해서 누가 자기 자식을 바치겠어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효가 이게 대선 기신론 같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공무사를 엄청나게 강조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시대에 원효가 던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본디 부처님의 도는 깊고 넉넉하고 그윽하여서 틈이 없는 무간의 세계에서도 현묘하고 크며 광활하여서 가히 없는 세계보다 원대하다. 이로써 위와 무위가 모두 하나와 같아서 둘이 아니고 무생과 무상이 안팎을 모두 포괄하여 그것을 다 없애준다. 다 없애준다는 것은 두 가지 얽힘을 벗어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위와 무위가 둘이 아니라는 것은 동일한 맛으로서 정신을 안정시키므로 능히 삼세의 논이로서 평등하게 보며 시방에 모두 현신하며 법계에 두루돌면서 만물을 구제하고 미래가 다하도록 더욱 새로워진다. 네, 지금 보셨죠. 이로써 유위와 무위가 모두 환화와 같아서 둘이 아니고 무생과 무상이 안팎을 모두 포괄하여 그것을 다 없애준다. 사실 이게 좀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나갑니다. 원효가 어렵습니다. 예. 그 해신밀경소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요. 네. 그 구조는 뭐냐면 결국 이게 마음의 이 본질이랄까. 예. 마음이 대성이고 대성이 일심이고 일심이 우주심이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처럼. 네. 이렇게 그런 마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시다. 예, 마음의 본질은 아무리 작은데도 들어가지 않은 것도 없고 아무리 크다고 해서 내가 포괄하지 못할 것도 없고 마음은 그만큼 이렇게 아주 능소능대하게 이렇게 굉장히 그 플렉스빌리티가 예.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유연성이 크다는 네.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또 이런 분들 노자고 이런 분들 보면은 주로 이제 말씀들이 주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가 가치를 만들어내서 이런 가치를 너희들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가치의 철학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처는 아주 특이하게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주 특이하게 가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이건 사실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치는 반드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반가치가 따라옵니다. 근데 민주주의의 그 가치도 반드시 그 포퓰리즘은 반가치가 반드시 따라와요. 예. 선의 가치도 악의 반가치가 반드시 따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치도 반드시 인간이 자기하든 안 하든 그게 무의적이든 유의적이든 간에 자기하든 안 하든 간에 반드시 그 반가치가 따라오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이 되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이렇게 아주 강압적으로 신뢰할 거 예를 들면 쓸수록 그 반가치가 그만큼 아주 기승을 피워가지고 더욱더 우리를 괴롭힌다 하는 것이 결국 부처의 직관이고 부처의 진도다. 그런 불교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가치를 설파하는 종교가 아니고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철학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의 이 우주의 사실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부처는 연기법이라고 불렀는데 모든 것은 서로 상호 의존해 가지고 마치 그 절만자가 이제 이게 밖에 부처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서로 반드시 두 가지가 얽혀 있거든요. 얽혀 있군요. 예. 예. 이게 우주의 사실입니다. 두 가지 얽혀 있는 거. 이게 얽히면서 동시에 돌고 돌잖아요. 거기 이쪽에 도는 그 형상과 같거든요. 서로 휙 돌아가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고정되어서 딱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실도 서로 얽혀 있으면서 또 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부처의 마지막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결국 그것이 마음의 마지막 메시지고 그렇다 본다면 우리 마음도 예컨대 이 우주의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주의 사실을 바로 알려면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 있어야 된다. 자기 마음에 어떤 집념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어떤 가치 핵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에 그 핵만 딱 보게 되면 그것만 보이지 다른 것은 보이지 아니한다. 사람들은 늘 우리 중생들은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가 다 그래서 그렇듯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 아집 이걸 다 버리고 마음을 텅텅 비우는 그런 우리 공심에서부터 이 우주의 사실이 보인다.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이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한국학중앙대학원, 한국학대학원 김형효 명예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원효의 대승 철학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한 발 한 발 그래도 그 폭의 세계에 우리가 몸을 담그는 기분이 드는군요. 지금 낭독을 좀 해주시는 순서인데요. 예. 어떤 숱한 저서가 있으십니다만 원효의 대승 철학 이게 2007년도에 출간이 돼서 많이 반응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대대법이라는 원효의 철학 사상과 저 만파식적의 고사가 서로 만난다. 원효의 사유는 대대법의 이중성으로서 세상을 원흉하게 보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만파식적의 고사는 원효 사상의 핵심이 되는 화쟁의 로고스와 너무 유사하다. 예, 김형효 선생의 저서 원효의 대승철학 이 부분 아주 짧게 낭독을 들었습니다만 신라 정신 전체를 일관하는 것으로서 이제 원효의 정신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파식적의 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그 설명과 더불어서 좀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범종을 보더라도 범종에 우리 소리가 붕하면 나가는 꼭대기에 보면 이 대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만파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데 말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두 손뼉이 서로 만나서 소리가 나듯이 절대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 아들이 신문왕이 너 뜻대로만 하지 말고 전부 다 상대방의 반대 의견도 들어가면서 이 정치를 하라는 그런 화합의 정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통합할 수 있었고 신라가 단결할 수 있었다. 예. 원래는 삼국 중에 신라가 가장 뒤졌던 나라니까. 뒤졌지. 가장 후진 나라인데 그것이 제가 볼 때 원효의 모든 세상 만물의 법칙이 다 이중적이고 양가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이고 양가적인 원효의 불교 사상의 논리와 저 만파식의 고사가 서로 만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저것이 저는 우연이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선생님 긴 말씀과 더불어서 저 자신만 하더라도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했습니다. 선생님도 이 원효 사상을 연구하시면서 그 대승적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과 메시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에 정리 삼아서 21세기 오늘의 우리에게 원효가 전해주는 바 그 메시지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앞 이야기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효의 사상이 우리에게 남기는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이 시점에도 일심, 한 마음, 우주적인 일심의 사상, 그다음에 이게 대선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인 하나가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너무 사람들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우주 전체가 멍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주는 인간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인간 외 다른 이 중생들에 대해 다른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배를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태계 사상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이 사회 철학의 문제에서도 너무 외골세에 빠지지 말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좀 극단적인 데가 있어가지고 외골세 잘 빠지는데, 외골세 빠지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보더라도 좀 여유 있게 문제를 보면서 요것에는 좀 거리를 두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가, 어떤 위험성이 있겠는가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해야지, 너무 격정적으로 외골세 빠지게 되면 그게 어렵다 하는 것을 역시 원효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대성 철학의 기본적인 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한국 철학사의 중대한 출발점인 원효의 사상 만나봤습니다. 그 안내자 역할을 해주신 김형효 교수의 말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뒤에 있는 학리적인 내용들 때문에 공부가 필요하다 하는 느낌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 김형효 교수는 한국 철학을 연못에 자주 비유하신다고 합니다. 많은 종류의 물들을 다 수용하면서도요, 그들이 결국 하나의 물로 전체를 정화시키는 그 기능을 해주죠. 그 깊이, 그 고요함, 그 많은 다양성들을 서로 모순 없이 이렇게 섞여 나가도록 할 수 있는 그 연못이요. 그리고 그 연못 뒤에 숲이 있기 때문에 그 숲이 바로 연못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김형효 교수의 그동안의 연구가 그 숲의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으로 한국 철학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좀 더 깊어지고 또 깊어지겠죠.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의 사상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음 주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기약하면서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